46페이지 이제 지난번에 했었죠. 46페이지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얘기 쭉 했었고요. 그죠? 인디언들, 그 다음에 에스키모, 아스텍, 이런 얘기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48페이지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얘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에, 왜 뭐 마야,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마야 문명의 그죠? 신전 뭐 다들 아시죠, 그죠? 이런 신전이 있었고 잉카 문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소개한 게 이제 오늘날 현대 미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영향을 준 것이 그 아래쪽에 20세기 부족 미술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20세기에 다시 예전 그죠? 마야, 잉카 이런 거를 다시 부활하고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인디언들이 미술품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현대 화가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디에고 리베라와 잭슨 폴록인데 그들은 선조들의 회화 제작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그래서 스페인과 인디언의 피가 반반씩 섞인 리베라의 작품 양식은 마야 벽화에 근거한다. 그는 마야인의 회화 제작법을 실험하기 위해 선인장 즉 안료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게 그저 마야의 사원 벽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위에 있는 마야 사원 벽화 요거를 이제 그 응용해서 아래쪽에 그죠? 디에고 리베라 멕시코의 정복해서 그 서구 유럽인들이 멕시코를 정복하는 그런 그림을 여러 군데 그렸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디에고 리베라가 그린, 디에고 리베라. 그래서 멕시코 현대회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린다고 하는데요. 멕시코 고대 문명 및 혁명, 멕시코 혁명, 그죠? 멕시코 혁명 정신을 추정했던 민중화가로, 이제 민중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벽화를 이제 주로 커다란 벽화들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멕시코 대통령궁에 있는 벽화예요. 대통령궁 들어가면은 이 궁 아니에요, 궁이. 그죠? 이게 건물, 그죠? 거기에 한가득 이제 벽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구인들이 그죠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식민화하고 뭐 학살하고 뭐 그런 멕시코의 역사를 이렇게 거대한 이게 지금 벽화가 요거로 끝나지 않겠죠. 쫙 이어지는 그죠 엄청난 그래서 멕시코 궁 안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요 뭐 이제 멕시코풍이 좀 있죠 그죠 저 마야 그죠 마야식 그런 벽화 거기 있는 걸 그런 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이제 어쨌든 그 멕시코에서 직접 뭐 멕시코 궁의 벽화를 그죠 주문 받아서 그릴 정도로 인정을 받고 이랬는데요. 물론 그것은 이제 그 시대적인 그러니까 시대의 수혜자죠. 그죠? 시대가 이제 탈식민주의가 되면서, 그죠? 탈식민주의가 되면서, 식민주의에서 벗어나면은 각 나라들은 자기네 전통 문화에 호소하는, 전통 문화를, 그죠? 계승했다고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그게 이제 신민족주의거든요. 이제 20세기 후반의 신민족주의 흐름에 딱 부합했기 때문에, 이제 멕시코의 대표적인 작가로 그런 인정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사실은. 그죠? 시대적인 배경.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미 그 사피엔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그런 사상이 과연 올바른 거냐? 그죠? 이거 고대 멕시코 뭐 잉카나 뭐 아니면 마야나 아즈텍을 그것을 계승해서 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또는 정당한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랬을 때 오늘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이제 사피엔스를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 그림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지배와 피지배민이 딱 가려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물론 서구인들도 그 마야 아즈텍 문명을 파괴하고 엄청난 그 피해를 줬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은 아즈텍 멕시코 고대 멕시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훨씬 더 잔혹하게 심지어 1년에 수만 명씩 잡아먹으면서 그죠? 식인을 하면서 그죠? 사람을 길러서 잡아먹을 정도로 그런 식의 잔혹한 문명이었다. 그죠? 거기 물론 마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어쨌든 마야에서도 인신공양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딱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부활시키고 계승한다는 그게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의 탈식민주의 시대에는 좀 통했죠. 먹혔죠. 그죠? 그 민족주의 흐름에서 먹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추앙을 받았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과연 정당한 그런 평가라고 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는 이제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김에 이제 또 이제 물론 멕시코 그죠? 멕시코 마야나 그 아즈텍의 영향을 받은 그 현대화가 뭐 지난번에 언급했었죠. 그죠? 프리다 칼로 그죠? 이제 나온 김에 언급을 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니까 그죠? 세 번째 정식 부인. 그죠? 세 번째 결혼을 4번 했는데 결혼 4번 말고도 뭐 수십 명의 불륜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시대에 부응해서 거장으로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인정받. 그러니까 그 밑에 많은 이제 추종자들이 있고 뭐 했었죠. 일종의 그 문화 권력이 된 거죠. 문화 권력.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고은 시인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그런 뭐 비슷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역사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무조건 민족주의 내세우고 반독재 내세우면은 그 저항하는 것 자체가 그냥 예술가의 증명. 그죠? 사실은 미적 가치가 사실 별로 없는데 크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런 시대를 탄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정식부. 근데 사실 이제는 평가할 때 디에고 리베라는 상당히 뭐 좀 이제 그냥 역사에 한 줄 나오는 정도고 이제 프리다 칼로가 오히려 훨씬 떴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또 우리가 그거를 또 볼 때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리다 칼로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간단히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다 칼로 사실 일찍 죽었죠. 그죠?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남편이랑 예? 남편이랑 거의 비슷하게 죽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편이 나이가 많았죠. 남편이 21살 차이니까 지금 나이차. 죽은 시기가 그죠? 남편 57년, 그죠? 여기 54년. 그러니까 21살 차이니까 나이가. 그죠? 어쨌든 이렇게 그 프리다 칼로. 그래서 멕시코의 뭐 현실주의라는 게 그 리얼리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리얼리즘이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런 계열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멕시코도 공산주의 혁명 그게 있었거든요. 여기 나오시면 그 트로츠키, 그죠? 이 트로츠키, 공산주의 트로츠키가 멕시코로 망명하잖아요. 스탈린한테 쫓겨나가지고, 그죠? 근데 트로츠키와 교류하면서 아주 뭐 친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실제로 야, 이게 둘이 그 애인 관계 아니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사람은 스스로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게 한편으로는 모순적이에요. 평생 공산주의자였는데 또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면서 또 민족주의자였어요. 멕시코 토속 민족 이게 참 짬뽕된 거죠. 어쨌든 그죠. 남미니까 카톨릭 그죠.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으면서 공산주의 지지하고 또 이렇게 멕시코 토속 민중 예술의 부활을 주장하는 그죠? 식민 잔재 청산 및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게 한편으로는 식민지 문화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그죠? 어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리얼리즘 그죠?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다음에 어떤 서구적인 서구 최첨단적인 초현실주의, 상징주의, 그다음에 멕시코 토속 문화 이런 게 다 결합된 그죠? 그런 한마디로 세계화된 그런 거죠. 예술 자체도.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본인은 뭐 그 초현실주의라는 걸 부정했고 이런 식을 얘기했지만은요. 뭐 아마 이제 많은 분 아실 겁니다. 근데 워낙 오늘날에는 이제 그 현대 여성 작가를 얘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인물이라서 좀 상세히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세 때 소아마비, 18세 때 교통사고로 척추와 오른쪽 다리와 자궁을 크게 다쳤다. 그래서 디에고 리베라와 21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하였으나 이게 이제 계속 결혼해서도 뭐 계속 불륜 저지르고 해가지고 이혼했다가 또 다시 1년 뒤에 결혼하고 어쨌든 결혼한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죽긴 죽습니다. 뭐 헤어지고 아니구나. 그다음에 헤어지면 죽었나? 네 번째 부인 또 있는데 그것도 모르겠다. 어쨌든 뭐 그걸 뭐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이렇게 이제 그죠? 이 사람이 그 디에고 리베라 남편이고 그 프리다 칼로. 그래서 끊이지 않는 병마와 30여 차례의 수술 반복. 그러니까 수술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 척추가 망가져가지고 그죠? 이 교통사고 척추가 서 그래서 그 그림이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척추가 망가져가지고 그죠? 계속. 그래서 여기다가 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모두 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말 그대로. 자, 그래서요.
그래서 또 남편의 반복되는 불륜, 그죠? 유산과 불임, 그렇게 애를 낳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그 애를 유산, 불임하는 그런, 그죠? 떠있는 침대, 그런 겁니다. 그죠? 유산과 불임 등 그녀의 삶에서 반복된 고통과 작품이 작품의 주된 그 이제 테마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도 그 페렐이 재발하여 사망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 책에 딱 그때부터 뜨기 시작해가지고 바로 나온 건데, 여기 288페이지입니다. 288 페이지. 288 페이지요. 그때 죽었으면 굉장히 일찍 죽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워낙 그 몸이 허약했으니까. 288 페이지 여자의 일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자의 일생.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는 충격적일 정도로 솔직한 그림을 그렸다. 200여 점이 넘는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 환상적인 주제의 자화상이 많죠. 자기 몸이 그렇게 아프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서구 미술계에서 거의 다뤄진 바 없는 출산, 유산, 낙태, 월경 같은 주제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요게 왜 서구 미술계에서 다루지 않느냐?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오면 이제 다뤄집니다. 20세기 후반. 근데 요거는 이 프리다 칼로가 그 살았던 거는 그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선구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20세기 전반 거의 끝날 때잖아요. 그죠? 1954년에 죽었으니까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선구적이라는 겁니다. 선구적으로 이제 뒷사람들이 이제 다시 재발견한 거죠. 그녀는 멕시코의 민속 의상을 입기를 즐겨했고, 그림도 토착적인 민속 미술과 카톨릭 신앙의 이미지가 두드러졌다. 그죠? 그래서 26년 동안 32번의 수술을 받을 정도로 병약했던 그녀는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이후 이제 중국의 금방 문양에 딸랑이가 담긴 가죽 부츠를 신어서 그녀의 절단된 다리가 즐겁게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최초의 개인전에 칼로는 몸이 너무 쇠약해졌다고 말리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들것에 실려 전시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얼마 후 칼로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칼로는 살아있을 때는 그 디에고 리베라의 부인으로만 이제 좀 알려지고 그림 좀 그리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죽고 나서 한참 뒤에, 그죠? 한참 뒤에 죽고 나서 한 30-40년 뒤에 재발견된 겁니다. 재평가. 그래서 죽은 그녀의 몸을 화장하려고 연료통 속에 집어넣자 강렬한 연료로 인해 그녀의 시체가 탁 튀어올라 앉아있는 자세가 되었다고 한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머리 주변을 감싸고 둥근 원을 그리며 불타올랐다. 화장터에 참석한 화가 다비드 시케로스는 그녀가 마치 해바라기 꽃에 둘러싸여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때를 회상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자화상, 그래서 자화상이 어떤 그런 그 넝쿨 같은 것에 이렇게 다 옥죄어 있는, 그죠? 그런 식의 그림이죠, 그죠? 근데 그 제가 하나 뭐 어디도 없더라고, 안 써 있더라고요.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 이 눈썹을 붙여서 그렸더라고, 다. 네. 이게 왜 원래 눈썹이 붙어 있었나? 그런 것 같지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이렇게 다 붙여 그렸죠, 이렇게, 그죠? 눈썹을, 그죠? 근데 그렇진 않고 떨어져 있는데, 눈썹이 떨어져 있는데. 이 붙어 있는 건가? 이거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죠? 눈썹을 다 붙여서 그렸어요. 그림을 그릴 때 다 그래요. 이거 완전히 붙였잖아요. 눈썹은 완전히. 그죠? 남성적으로 그래서 그랬나? 코스가 살짝 그렸어요. 코스튬 같은 거 살짝 그렸나? 예. 자화상을. 자, 그래서 어쨌든 프리다 칼로 이렇게 이제 여기 이 책에 잠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프리다 칼로 얘기 조금만 더 해보시면은요, 워낙 이제 오늘 핫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전에는 뭐 아주 널리 알려지진 않았으나 1970년대 페미니즘 제2의 물결,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이 이제 막 60년대 말부터 해서 70년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조명되기 시작하여 작품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녀의 삶이 사실 결정적인 게 요거죠. 영화, 그죠? 영화로 만들어진 2002년 얼마 안 되죠, 그죠? 2002년 영화가 돼가지고 20년이니까 뭐 이제 미술 사러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거죠. 요거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이거 영화 시나리오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돈나가 그렇게 하겠다 했대요, 자기 주연을. 딱 그런 식이잖아요, 그 여성의, 그죠? 근데 마돈나가 못하고 뭐 다른 뭐 됐대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고자 했던 그 배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돈나가 있으면 더 히트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저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여성을 억압하는 모든 관습을 거부하였고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연애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BT 아이콘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양성애자이면서 뭐 그죠? 동성애자이면서 이성애자 뭐 이런 식으로 다 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뭐 불확실해. 이게 이제 워낙 옛날 일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현재 어쨌든 오늘날 이런 영화화되고 대중화되고 이런 페미니즘 뭐 등등 하면서 이 프리다 칼로는 이제 그 선구자가 된 거죠. 20세기 멕시코 현대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로 된 거예요, 오히려. 자기 남편보다 더, 그죠? 더 대표적인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페미니즘이나 LGBT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고통, 신체적 고통을 표현한, 그죠? 부서진 기둥, 그죠? 척추가 그 망가진 걸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초현실주의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초현실주의, 그죠? 뭔가, 그죠? 초현실적인 이런, 그죠? 그래서 뭐 자신과 자신 남편을 뭐 이렇게 멕시코의 그 거대한 멕시코, 어머니 멕시코가 이렇게 안고 있는 뭐 그런 그림이죠. 그죠? 여기 쓴 것처럼 프리다 칼로의 삶 2002년 프리다라는 영화를 통해서 영화화되었습니다. 이런 초현실주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 그죠? 자신의 그 자화상적인 그죠? 상처 입은 사슴 뭐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도 뭐 초현실주의적인 거죠, 그죠? 뭐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죠? 화살 맞은 거죠. 화살이 꽂혀 있고 그런 상처에 사슴. 근데 사실 냉정히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은요, 여기에 담긴 뭐 아이디어 자체가 뭐 그렇게 기발하다던가 이런 건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죠? 이건 아이디어가, 자기 남편하고 멕시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놓은 거니까, 그거 자체를 이렇게 웬만한 작가들 다 그릴 수 있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독창적이라던가 그렇게 창의적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그 자체로는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 삶의 고통을 이렇게 이제 그렸다. 또 이제 자신의 삶하고 결합해서 우리 이해하면은 이제 이 그림이 어떤 강렬한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은요, 그림 자체가, 그죠? 담고 있는 소재나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달리를 연상하는, 살바도르 달리 연상하는 그런 풍이거든요. 약간 그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유명한 이제 오늘날 가장 핫한 작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던지는 이제 물음이 사실 요거예요. 이제 이게 그냥 꺼낸 게 아니라 우리가 요걸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프리다 칼로가 일찍 지금 54년에 죽었으니까 54년에 죽고 이제 20세기 끝날 때쯤에 막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다 그냥 아는 대표적인 작가가 됐는데, 현대 여성 미술 작가 중에서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근데 결국 이제 사후에 높이 평가된 거거든요. 이게 죽은 다음에.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마지막 죽기 전에 최종 개인전 한 번 열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거 반 고흐도 마찬가지지. 반 고흐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림 하나 팔리고 그다음에 죽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살아있을 때는 그 인정받지 못했고, 또 마찬가지로 반 고흐는 그것도 스스로 알았어요. 반 고흐만 해도 나는 살아서 인정 못 받는다라는 걸 스스로 그렇게 이미, 그죠? 다 자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이제 이 질문이 이제 한편으로 참 의미 있는, 정말 생각해보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그림 작품이 비싸지는데 이제 죽어야만 비싸진단 말이 있어요. 그죠? 작가가 죽어야만 그다음에 비싸진다. 왜냐면 일단 더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물론 렘브란트의 그림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위작이 뭔가 나오고, 이게 대단합니다. 렘브란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사후에 높이 평가되는 예술가들이 있는데, 그죠? 근데 그걸 또 보면은 보통 그 예술가들이 그 고통 속에 살았던 예술가들이 주로 많아요. 그죠? 우리가 나중에 숨겨진, 외롭게 쓸쓸히 죽어간 작품을 남기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재발견된.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항이 요겁니다. 사실 요 부분,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삶의 고통은 특별히 가치 있는 예술을 낳는 것일까? 그러니까 예술적 성취와 고통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라는 요 생각을 이제 한 가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미대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난 예술이 뭔가 안 나온다. 난 아직 뭐 뜨거운 시련의 경험도 없고 막 일종의 고통.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힘든 뭐 노가다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뭔가 삶을 진짜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그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뭐 나오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애들이 있더라고요, 학생 애들이. 그다음에 심지어 사실 그게 이제 저희는 옛날 세대니까 그 아시죠? 그 목로주점 부른 그 원 가수 그 유연실. 예전 가수 유연실. 목로주점이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멋들어진 친구. 뭐 그 원 가수가 유연실이라는 가수인데 홍대 미대를 나갔어요. 그 당시 홍대 미대를 나왔는데 그 노래 부르다가 자기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뭔가 그 고통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때려치고 시골 지방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다방 뭐 레지하고 막 이런 그 진짜 경험을 하러 황당한 거지. 그런 걸 해봐야 되는데 시골 가지고 그 나중에 뭐 노래 좀 더 하다 또 어디 가는 사라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고통을 찾아서 그러니까 예술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 고통.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그런 식 낭만적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예술가들이 자꾸 누구는 뭐 어떤 고통 속에서 말이야 버지니아 울프도 그 우울증과 이런 고통 속에서 소설을 쓰고 나중에 물에 빠져 자살하고 그죠? 빈센트 반 고흐도 막 귀자라고 막 날뛰다 죽고 베토벤도 귀가 안 들리는 그 고통 그죠? 남들은 막 환호하지만 자기는 그 고통 속에서 모든 사랑에 실패하고 뭐 이런 거고 모차르트도 뭐 엄청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맨날 돈에 쪼들리고 그죠? 결국 일찍 죽는 그 병에 시달리다가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겪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진정한 그를 드러내는 예술을 하려면은 뭔가 고통을 겪어야 된다. 이게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 없이 그냥 그 유복한 과정에서 평범하게 미술 배우고 여기서는 작품 안 나온다. 이런 그죠? 그 역사의 길이 남을 그래도 사실 중요한 주제가 돼요. 이게 과연 이 고통과 예술적 성적 고통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죠? 요거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왜냐면 고통을 알아야만,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고통을 알아야만 그 반대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을 굳이 찾아서 고통을 겪어라, 경험해라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는 고통을 겪는다고 답이 돼 있지. 그렇죠. 그냥,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첫날 수업을 못 들어가지고 첫 수업 때 제가 질문하고 싶어서 근데 미학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이라는 거는 이제 작가가 자기를 표현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저 같은 입장에서 미학이라는 거는 좀 아름답거나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러니까 미학적인 관점과 예술 이렇게 상관관계가 이제 그 말의 정의에서 이렇게 접점이 있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예술은 그냥 뭐든지 그냥 표현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창의적인 게 우리 보기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은 뭔가 아름답고 내 마음에 들어야지 그걸 감상을 하고 좋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통을 겪었는데 거기서 표현된 게 우리가 보기에 뭔가를 건드리고 아름답다고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 표현이 이제 꼭 아름답진 않아도 어떤 고통이 전이더라도 공감하고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학에서 말하는 그자가 그거지 아니면 그냥 뭐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봐도 되게 끔찍한 그러니까 아름다움인 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보면 그래서 우리 좀 더 넓은 표현으로 그냥 그러니까 인간성이라고 더 넓게 좀 뭉뚱그려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냥 에스테리라는 게 번역을 미학이라 해서 그렇지 꼭 아름다움은 아니에요. 그냥 더 정확히 말하면은 감성이라는 표현, 에스테틱이라는 단어가 감성이에요. 그냥 감성. 원래 그 그리스어가 그냥. 근데 그걸 미학이라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아름다운 거, 좋은 굿의 의미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뷰티가 아닌 거예요, 꼭. 뷰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같은 거라도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서의 감동, 그 격동, 그죠? 느끼고 동감을 하면은 그러면 다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꼭 아름답다, 뷰티는 아니어도 되는 거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고통 때문에 작품의 깊이가 느껴지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죠. 예. 근데 또 거꾸로 보면은 이제 사실 근데 결국 이거 아니냐. 후대 사람들은 예술가 겪었던 삶의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주목한 거 아니지? 이 프리다 칼로 같은 거 보면은 야, 그 사람이 그랬다고. 야, 정말 교통사고로 말이야 다 그죠? 척추가 망가지고 제대로. 그래서 그 고통에 주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종의 그 동정표 아니냐. 그죠? 심퍼티가 작동해서 삶에 대한 심퍼티가 작동해서 그냥 예술까지 더 쳐주는 거 아니냐. 요렇게 좀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예술적 상상력이나 이런 것 자체는 뭐 그렇게 뭐 그 창의적이거나 이런 것까지는 독창적일까지는 아닌 거거든요. 그죠? 뭐 사실 뻔하잖아요. 그냥 그 주제를 적당히 편집해서 그린 거니까요. 그죠?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그죠? 격하게 공감해 주는 거 아니냐. 그죠? 오히려 그 이후에 요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미적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말하기까지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는 거죠.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칼로가 유명해진 게 뭐예요? 예? 유명해진 이유가 프리다 칼로요? 작품이 예, 예. 유명해진 게 그녀의 삶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녀의 삶 때문인데, 그러니까 삶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통으로 점쳐졌는데 그 고통이 이제 여성으로서의 고통. 그죠? 그리고 그것을 또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그 표현을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죠? 그 시대에 표현하지 없었던데, 그죠? 그게 나중에 발견된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림이 한 점씩 주어지더라도 이 그림을 통해서 작가의 삶과 연결되면서 일종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럼 맞아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다시 그거를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된 거죠. 전시회 가도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다가 옆에 이렇게 설명을 보면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실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죠. 프리다 칼라는 그런 면에서 안 그랬으면 이제 잊혀졌을 텐데요. 그죠? 그래요. 그림 보고 해석도 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스토리가 그렇죠. 없으면 사실 어렵죠. 불가능하죠, 사실은. 스토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설명을 그런 거 같네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작품을 다시 보게 되죠. 그죠? 이거 그렇게 알고 보면 다 이제 이게 그죠? 이렇게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죠? 다 연결되는 거죠. 쫙 이런 작품들이 쫙 다 연결돼서 뭔가 그 삶을 다 드러내는. 자, 그런데요. 이제 그렇고요. 근데 여기 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술적 성취와 고통의 관계, 이건 좀 우리가 더 생각을 또 많이 해봐야 되겠고요. 뭐,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 많이 평가되는 예술가들은 사실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고, 당대에 해피하게 살면서 인정받은 예술가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후대에 잘 평가를 못 받아요. 지속이 잘 안 돼요. 그런 경우 되게 특이한 경우가 그나마 피카소 정도? 피카소 정도가 그냥 당대에도 크게 인정을 받고, 근데 피카소 오래 살은 게 있는데 사실 오래 사는 바람에. 근데 의외로 당대에는 베토벤보다 오히려 하이든 같은 경우가 더 성공적이었거든요. 하이든. 당대에는 물론 하이든은 상당히 젊을 때는 고통스러웠지만, 근데 우리가 오늘날 하이든은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베토벤, 그죠? 귀가 안 들리는데 작곡을 하고 말이야, 그죠? 또 모차르트 이러면서 그 젊을 때 죽었다 그 생각한 거죠. 그게 먼저 떠오르는 거지. 또 마지막 작품이 하필 또 레퀴엠이었어, 또 그죠? 자기 중은 그런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통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자꾸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당대에 인정받았던 당대에 떵떵거리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슬슬 잊혀지고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고통받거나 그죠 불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평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미술 설문조사하면은 전 세계 공통으로 가장 인기 있는 작가가 van 고흐거든요. 그죠? van 고흐. 고흐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힘들고 노래나고 이런 세트죠. 세트. 그죠? 다 세트죠.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또 상대한 거 삶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또 결정적인 물음이 있어요. 연관된 물음인데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야 비로소 평가를 받는 예술가들이 많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죠? 오히려 살아있을 때 평가 못 받고 문제적 답변.
죽은 자들을 추앙하는 것은 경쟁자들을 깎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예술사회학적 관점에서 그 왜 자꾸 과거 죽은 사람들 예술을 없던 것처럼 끄집어내서 야 이게 더 위대했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왜 자꾸 하느냐 이거 이 치열한 현대로 오면서 예술가들의 경쟁이 엄청 치열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극소수만 이제 인정받잖아요. 대다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근데 그 사람들 인정한다는 건 자기를 실패자로 자인하는 거지. 그 자신이 그러니까 그 소외받는, 그죠? 수많은 당대 영생을 얻지 못한 수많은 소외된 예술가들이 그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적 답변입니다. 논란이 많은 논란이 많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계속 논의가 될 수 있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전곡을 찌르는 거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 그거. 오히려 정점을 찍고 네. 딱 그 순간에 요절한 예술가들도 되게 중간석이나 살았으면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연관되는 거죠. 그런 것도. 그 젊을 때 죽은 요절하는 작가 우리 뭐 그죠 이상 그죠 날개 이상이라든지 뭐 김광석 다 젊을 때 죽으면은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한편으로는 오늘날 수많은 소외된 예술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면에서 오히려 죽은 자들을 이 사람들을 다 추앙하는 사람들이 보통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근데 유명인보다는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테마가 돼요. 왜 예술가들은 죽은 이후에 오히려 살아있을 때 그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리고 본인도 살아있을 때 인정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인정 잘 안 줘,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인정해주고. 이제 그런 심리를 나름 이런저런 관점에서 생각을 이제 해볼 만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볼 때요.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유명해지는 길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그 죽은 작가 하나 또 발굴하면 돼. 발굴하면 논평가는 또 논평가가 뜨는 거예요, 또. 비평가는. 그 죽은 사람 하나 발굴하면은.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유리한 점이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논평가가 발굴을 딱 해내가지고, 하면은, 또, 비평가로서 또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런, 섞여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뭐, 재미있으면서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뭐 길게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학이나 예술 사적으로 뭐 이런 생각을 자꾸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거기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48페이지 일단 말했죠. 한편이라고 돼 있죠, 그죠? 가운데 문단 한편 나바우족의 주술사가 모래 그림을 제작하는 것을 본 폴록은 그 미국이 국가적으로 밀어 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폴록은 이렇게. 예? 이렇게 털어가지고. 예, 그렇죠. 282페이지 추상 표현주라 그래서 282페이지. 그죠? 282페이지 폴록. 그죠? 잭슨 폴록. 잭슨 폴록. 이렇게 그래서 막 뿌려가지고 그죠? 예, 나오잖아요 이쪽에 그죠? 뿌려서 막 그린 이겁니다. 위에 있는 거 잭슨 폴록. 이런 그림만 그렸어요. 주로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 폴록이 유명해진 것은 이제 미국이 그죠? 야 우리도 뭔가 화가 한 명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USA도 해가지고 미국이 밀어줘가지고 유명해진 뭐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뭐 아주 뭐 괴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었네요? 네, 일찍 죽었죠. 일찍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이제, 그러니까 폴록은 그러면서 또, 근데 그러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록은 자기의 이거 미국 사람 아니야, 미국, 그죠? 미국 작가니까 미국의 오래된 전통, 인디언 그림, 이게 또 그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 시대에는, 탈식민주의 시대에는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사실 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미국 그 비평가들하고 미국 예술협회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밀어주고 막 해가지고, 유명해진 그런 사람으로 아주 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잭슨 폴록. 근데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시면요. 그러니까 나바호족의 주술사, 이 나바호족이 그 아메리칸 인디언 아니에요. 그죠? 주술사가 모래 그림을 제작하는 것은 폴록은 그림을 마루에 놓고 그리거나 채색한 모래를 재료로 사용했다. 잭슨 폴록은 이러한 작업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림을 마루에 놓으면 나는 그림과 보다 가까워지고 화면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서부의 인디언 모래 화가처럼 나는 그 주위를 어스렁거릴 수도 있고 내 귀퉁에 작업할 수도 있어서 말 그대로 그림이 되는 것이다. 사실 뭐 별말 아니죠, 이거. 이건 아무 말도 아닌데
근데 뭐 그죠? 그냥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고 나면 뭔 말해도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그죠?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죠? 이런 그림들, 모래 그림, 그죠? 이 모래 이거 휴대했다는 거죠. 잭슨 폴록. 야, 이거를 내가 돈 따 가지고 그냥 탁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일회성 뿌리는 행위 자체로 끝이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거 그린 다음에 바로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거지. 난 이렇게 뿌리고 끝! 이건 몰라 나. 그죠? 이렇게 된다는 그거를 그냥 이어받았다. 말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그 잭슨 폴록 그 열쇠라는 그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인디언 그림의 그런 영향이 조금 느껴지는 그죠? 뭐 그런 그림입니다. 예, 뭐 열쇠라는데 뭐 뭔지 몰라요. 이거 뭐 장난인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잭슨 폴록은 뭐 장난이에요. 사실 장난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은 우리 이제 그 대중들은 야, 이건 뭐 우리 애도 그리겠다. 그래. 근데 그게 중요한 답이에요.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죠? 야, 이거 우리 애도 그렸는데 말이야. 이거 뭐, 이게 무슨 뭐 가치가 있고 말이야. 그죠? 그거를 답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비평가의 실력인데 대부분 제가 보기엔 답을 못하고 있죠, 사실은. 아니, 답을 못해요, 그거. 자, 우리 좀 객관적으로 보면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술이라는 거를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면 더 친숙해질 수 있는데 너무 오늘날엔 신성시하고 있죠? 신성시. 예, 어려워하고 신성시 하는 거 자체가 좀 문제예요, 조금. 좀 더 이제 인간성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면 좀 더 쉬워지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미술입니다. 이것도 이제 크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영향을 주게 된 이유가요. 그 시대에 따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인류학 연구가 아주 일어났어요. 인류학 연구.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아프리카 부족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로 문화상대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20세기 이제 초중반을 거치면서. 그래서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야, 이런 문화도 나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그냥 야만인들의 물품이라고 여기지 않고 어떤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서 20세기 후반에 그 사상하고 다 결합된 겁니다. 그런 20세기 중후반 문화상대주의, 그죠? 신민족주의, 탈식민주의와 결합해서 이런 아프리카 미술도 그 자체 가치가 있고 여기에 어떤 진정한 인간성이 보이고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열대 아프리카에서 제작된 주요 미술품은 가면과 3차원적인 조각품과 같은 목조각이다. 주로 나무로, 그죠? 이것들 대부분 각이 졌으며 형태가 왜곡되고 불균형하다. 그러니까 각이 졌다는 거는 이거는 뭐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추적하는 것은 경계면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 시선은 끄트머리 항상 이 각진 모서리를 추적합니다. 모서리. 우리 뇌 자체가 원래 그래요, 뇌. 모서리를 추적하는. 그러니까 각이 지면은 우리 이목을 끌게 돼 있죠. 그래서 형태가 왜곡되고 불균형하다. 이 얘기는 좀 이따 또 드리겠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러한 조각이 자연의 영과 조상신의 힘이 깃든 신성한 물건으로서 병을 치료하거나 적을 해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특별한 때에는 가면과 조각상을 성지에서 옮겨와 깨끗이 닦고 야자기름으로 광을 낸 구슬과 옷감으로 장식한다. 조각상에는 외경스러운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해서 의식을 치르는 동안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이 조각상을 보는 것이 금지되었다. 다습한 정글기후 탓에 대부분의 목조각이 썩어버렸지만 남아있는 조각상에는 그들 사회를 반영하는 정서가 집에서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사피엔스 하면서 이미 배우셨지만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종특이죠, 종특. 그죠? 이런 물건 자체에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그죠? 의도가 담겨 있다고 여기고, 그죠? 그것을 주술적, 일종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 이게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종특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나, 오늘 이따가 거기까지 하려고 왔는데,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나, 60페이지에 있는 성상화, 그죠? 60페이지에 성상화가 되어 있죠, 그죠? 그거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상화. 그러니까 비잔틴 예술은 성상화를 제외하고는 말할 수가 없다. 성상화가 이게 이콘이에요, 아이콘.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하잖아요, 아이콘.
그래서 아이콘, 이콘입니다. 이콘. 자, 그래서요. 이거 어디 갔냐? 이게 이제 성상화예요. 이콘. 그리스 에이콘, 그러니까 에이도스, 뭐 어떤 형상, 이미지를 뜻하는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상화입니다. 이콘입니다. 이콘. 그냥 이콘이라고 해요. 대문자로 이콘 하면 이걸 의미합니다. 비잔틴시에서 엄청 만들었다고 요거. 여기 보시면요. 계속 요거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상화는 자그마한 나무판에 그려진 그림인데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나 성가족, 그죠? 이렇게 성모 마리아나, 그죠? 성가족을 그린 이 작품들은 보통 엄숙하게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큰 눈을 하고 후광을 두르고 있다. 그죠? 동그란 거, 그죠? 후광.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상이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어떤 것은 눈물을 흘렸다고도 하고 어떤 것은 향기를 풍긴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한다. 그죠? 그 나무판에서, 그죠? 나무판에서 눈물이 막 떨어졌다. 그럼 많잖아요. 그래서 독실한 신자들은 성상, 이 아이콘을, 그죠? 이콘을 전쟁터에 가져가기도 했고, 왜냐면 이제 그죠? 행운의 부적처럼, 부적이죠, 부적, 그죠? 키스를 많이 해 성상의 얼굴이 달아버린 것도 있다. 그죠? 그러나 성상에 대한 숭배가 너무 강하게 퍼지자 726년에는 이것을 우상숭배, 그죠? 우상 파괴령 해가지고 이렇게 금지한 적도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다 이거 갖고 다니면서 맨날 뽀뽀하고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무판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그죠?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이거 뭐 팔았겠지. 그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엄청 장사했겠죠. 그죠? 부족하는 거예요. 그죠? 부적하고 똑같은 거죠. 다 이거 들고, 그죠? 예수, 그죠? 예수. 요거는 이제 어떤, 그죠? 고난, 큰 시련, 어떤, 이건 비싼 거예요. 이것도 나무판에다가 채색도 했고, 여기 금이에요, 금. 그 금을, 실제 금박을 씌운. 그러니까 이건 비쌌겠죠. 그죠? 이런 아이콘, 14세기에 제작된 아이콘. 그래서 이거를 다 하나씩 사가지고 다 갖고 다니면서 맨날 뽀뽀하고, 그거 보고 기도하고. 그죠? 그게 어떤, 초월적인 힘, 그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은 이런 그러니까 이 사피엔스, 우리 그 호모 사피엔스는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이런 형상이나 사물 속에 우리의 어떤 의도나 목적, 그죠? 정신적인 힘을 담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담았으니까 다시, 그죠?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상화, 지금 비잔틴 제국에서, 그 비잔틴 예술의 핵심은 사실은 성상화예요. 근데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부작용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걸 금지시켰겠죠. 그죠? 사람들이. 요즘에 다시 성당 가면은 있어요. 지금은 9월이라서 김대건 김대건 콘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상 공경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공경, 그죠? 성상 공경. 그래서 어쨌든 이콘이, 물론 그 당시에는 이거를 교회에서 또 장사했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했겠죠. 뭐 뻔하죠. 그죠? 장사도 하고 뭐 사람들이 그것만 믿고 뭐 했을 테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소장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전쟁터에 가져가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죠? 물론 이게 결코 싸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니까. 그죠? 싸지 않아야만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아무나 만들었으면 팔았겠죠. 그죠? 똑같죠. 오늘날 뭐 어디 스님이 써준 부적이다 이런 거죠. 어디 용한 스님이 써준 부적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어디 가서 뭐 만들면 되는 그런 거니까요. 며칠 전에 명동성당 갔는데 저는 이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구경하러 갔는데 김대건 신부와 관련되어 있는 그림 이렇게 안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쪽에도 있고 거기가 성지예요. 나는 한국의 성지. 명동 성당이요? 성교 성지여가지고. 그 안에 보면 김대건 신부와 관련되어 있는 그게 유일부도 유일부 거기 있나요? 지금 9월이라서 아마 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성상화나 다시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로 도시면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미술 현상이나 이런 게, 그죠? 전 세계적으로 뭐 이게 뭐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보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49페이지 다시 오시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성상처럼 모셨던 거고, 그죠? 그래서 바로 아프리카 조각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조각. 그래서 아프리카 조각들은 사실적인 표현 방식을 거부하고 대신 나무의 원통형에서 따온 길쭉하게 늘어진 몸통과 관 모양의 외형, 수직적 형태를 선호했다. 그들은 조각을 근데 이게 왜 긴 거를 좋아했을까요? 긴 형태를? 잡기 편해서? 그죠? 잡기도 편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아무래도 가지고 다니고 이게 그 농경하고 이거보다는 수렵 채집에 가까운 그런 부족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렵 채집하고 이동하기 편하려면은 길어야죠. 이게 넓적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 넓적한 게 아니라 길어야죠. 그죠? 목 이렇게 길. 예. 걔네들이 좀 미학적으로 그런 거 선호한 건데. 그렇죠. 그것도 있을 겁니다. 목 긴 거, 그죠? 있잖아요. 그죠? 보리요리. 예, 계속 키워가지고 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하다 보니까 그 성상을 닮으려고 목을 길게 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확인될 수 없지만은, 그죠? 예. 좀 힘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엄청 긴죠, 실제로 긴 사람은, 그죠? 예. 자, 그래서 수직적 형태를 선호했다. 그래서 그들은 조각을 홀령이 머무르는 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이것도 공통이죠, 그죠? 우리 이집트 때부터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어떤 정신이 머무르려면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죠? 집 같은 게. 그래서 이 목조상들이 재앙을 막고 생명체의 축복을 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아래쪽에 샹고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만드는지는 모르는 그런 이건 따로 읽지 않겠고요. 나이지리아에 있는 샹고 이런 걸 만들어서 갖고 다녔다. 자, 다음 넘어가셔서요. 이제 가면은 많죠. 가면은 근데 꼭 아프리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다 그죠? 그 탈춤, 그죠? 탈춤이다. 탈을 쓰고 우리나라로는 탈이라고 하나 탈, 그죠? 탈 가면. 그래서 목조 가면은 재래의식 때 의상과 더불어 사용한다.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재래의식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색색의 천을 사용해 옷을 만들고 야자의 치마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속에 빠른 율동을 취해가면서 마치 사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된다. 가면들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묘사된다. 가면은 초자연적인 힘과 대면했을 때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 조각가는 일련의 들쑥날쑥한 면의 절대법을 사용해 인간 얼굴의 특징을 단순화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저자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이것도 단순한데, 이것도 단순해. 이거 생물학적인 원리예요. 이거 너무 단순해. 이것도 사실은 이거 항상 보편적 관점에서 이해해 보시면 어렵지 않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묘사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웹툰의 원리예요, 사실은. 간단한 얘기예요. 이거 웹툰이지, 가면 얼굴 그린 게 웹툰. 그죠? 이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실제랑은 다르게 묘사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실제와 똑같이 묘사하려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죠? 그림 그리는 게 불가능하죠. 실제로 어떻게 똑같이 그려요. 근데 오히려 인간 얼굴의 특징을 단순화하고 있는 게 여기 쓴 것처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보다 세부 사항들을 생략하고 몇몇 결정적인 특징, 이거 눈썹 하나, 그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웃는 게 되고, 이렇게 하면, 그죠? 화난 게 되는 거니까. 몇몇 결정적인 특징만으로 내면적인 감정, 의도, 성격, 소망, 사회적 관계 등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몇몇 결정적인 특징만 가지고도. 요거 눈썹 하나로 다른 그림이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게 생물학의 기본 원리예요. 진화 생물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기본 원리는 뭐냐면요. 이거는 정보 처리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진화는 항상 정보 처리 비용 때문에 사물의 모든 특성을 파악하지 않아요. 그 모든 특성 파악하려면 정보 처리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정보를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경우, 신생아 같은 경우도 엄마 얼굴 알아보는 게 아니죠. 눈동자, 그죠? 동그란 검은 두 개만 있으면 다 반응을 해. 그쪽을 향해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신생아의 정보 처리가 그게 이제 최소 비용으로 생존을, 그죠? 그 동그란 두 개 쳐다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보살펴 줄 거 아니에요. 양육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보호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진화 생물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예요.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몇몇 결정적인 특징만 가지고 반응을 하고, 그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그죠?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보 처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그림이 더 화난 거를 명확하게 표현하죠. 이거를 보다 있는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나면은요, 애매해요. 화가 났는지 아닌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죠? 오히려. 그래서 이 가면이라는 게 단순히 이거 웹툰의 원리예요. 웹툰 그리기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물학적인 원리에 바탕을 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아프리카 가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탈도 그렇고, 그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심술 맞은 거 그거를 강화하고, 또 어쨌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눈꼬리하고 입꼬리죠. 그죠? 눈꼬리하고 입꼬리. 그죠? 우리는 그거를 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죠? 그거를, 그런 감각을 아주 예리하게 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눈꼬리하고 입꼬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아르카익 미소라고 나왔잖아요. 그 입꼬리를 잘 처리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좀 나오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모나리자 얘기 나올 텐데, 모나리자. 그 모나리자도 이 입꼬리가 87페이지. 87페이지 보시면요. 87페이지. 모나리자 결국 입꼬리예요, 입꼬리. 입꼬리가 아주 저게 올라가서 살짝. 그러니까 우리가 입꼬리를 정면으로 보면 웃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거기 집중하면은 웃지 않는데 옆으로 비껴보면 웃어요. 입꼬리를. 그렇게 우리가 파악하도록 진화했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나중에 그 원리는 과학적인 원리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긴 잘 안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거는 아프리카 가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가면에 대한 설명에도 맞고 이제 다른 데에서도 이제 다 적용되는 기본 오늘날 웹툰까지도 다 그죠? 웹툰도 그러니까 딱딱딱 팍팍팍 파악되는 거죠, 그죠? 선 몇 개 가지고도 얘가 화났고 뭐 그죠? 즐겁고 탁탁 파악되고 오히려 더 빨리 파악되니까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웹툰 그림이 빨리. 졸라맨 표현하는 거. 서나마로.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보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유럽의 회화 전통과는 다른 이러한 방식이 1905년경부터 피카소와 입체주의에 영감을 주었다. 그래서 피카소는 아프리카 가면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왔다. 이 가면은 다른 조각과는 달랐다. 그것은 마법이었다. 그래서 그 영향은 피카소의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을 잘 나타냈다. 다들 아시죠? 아래쪽에 있는 그 아비뇽의 처녀들,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은 피카소가 순수 입체주의 시기에서 아프리카 영향을 받은 시기 이후로 넘어가는 과도기 작품이다. 아프리카 가면의 형태 왜곡과 사물을 동시에 다시점으로 보여줘 입체주의적 시각을 융합시켜 피카소는 인물을 날카롭게 각진 면으로 그리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시각적으로 주목하는 요소들만 모아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뇌가 시각적으로 주목하는 그죠? 각과 주요한 몇 가지 특징을 모아서 그린 그림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카소, 그래서 아비뇽의 처녀들. 됐고요. 51페이지까지 간단히 보시고 그럼 쉬시겠습니다. 51페이지까지, 그죠? 51페이지 이건 뭐 별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서양 미술에 미친 영향, 아프리카 미술. 그래서 이렇게 다 길쭉합니다. 그죠? 말리의 목조, 부부 조각상도 길쭉하고, 그 아래쪽도 아주 이건 이제 자코메티의 작품이죠. 자코메티 커네. 길쭉하게 아프리카의 이 상을 본따서 길게 만든 이런, 자코메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요. 남태평양의 섬에 대한 고갱의 향수를 비롯해서 원시 미술은 19세기 말부터 현대까지 서구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산업혁명 이전의 예술에 크게 영향을 받은 화가와 미술가들은 다음과 같다. 이전의 예술. 그러니까 이게 다 낭만주의적이에요. 낭만주의적. 그러니까 낭만주의적이고 낭만주의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낭만주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복고입니다. 복고 또는 원시주의, 복고 또는 중세 회귀, 과거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자는 낭만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낭만주의 핵심은 문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나 과학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 영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낭만주의 영향에서 쫙 펼쳐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낭만주의 사실은 이거.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 나와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과학 문명과 산업혁명,
현대 문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갱 1891년에 그는 문명에 찌들지 않은 이국적인 문화를 찾아 그죠? 예전의 원시 문명으로 돌아가 타히티에 갔다. 그 그림에서 보이는 화려한 색전에서 입장은 이거는 그 페이지 221페이지 다들 아시죠? 221페이지에 이거 잠깐 잡고 보시면요. 이렇게 그쪽을 딱 이렇게 펼쳐 보시면 거기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다들 아시죠? 타히티 그죠? 이 고갱이 이렇게 타히티.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순수하고 거기 심지어 성서보다 그죠? 성서의 성모 사상보다 아름답다고 자부했다. 이런 그 원시의 순박한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과학 문명 발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겠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셔서 이렇게 잡고 보세요. 야수주의. 1904년에서 8년 사이 야수주의자들은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저거에 감명을 받았다. 마티스 드랭, 블라멘크는 아프리카 가면을 가장 열렬한 그래서 요거 244페이지고 244페이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다 현대미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보시면 뭐 쉽습니다. 그래서 244페이지 보시면요. 그죠? 244페이지, 그 마티스, 그죠? 야수파. 그래서 약간 그 왼쪽 그림이 아프리카적인 그런 요소가 좀 나지만은요. 특히 잘 나는 거는 245페이지에 이렇게, 그죠? 벌거벗은 채, 그죠? 원시인들 춤추는 것 같은 이런, 그죠? 245페이지에 있는 이런, 그죠? 춤이라는 이런 것. 이런 보다 원시적인, 그죠? 원시적이고, 이게 과거 원시적으로 삶을 돌아가자는 그런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현대 문명을 버리고 이제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서요. 입체주의. 좀 전에 그 피카소, 브라크 이런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낭만주의 계열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벽화. 아까 나왔었죠. 그죠? 멕시코 벽화. 그런 디에고 리베로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모더니즘. 모딜리아니. 요건 243페이지죠. 이건 그죠? 243페이지에. 그죠? 그 모딜리안 이게 길쭉한 이거 다 아시죠? 그죠? 이거 그죠? 길쭉한이 이게 유명한 이거 이렇게 이 길쭉하게 그린 게 이게 다 아프리카의 이 길쭉한 그것을 그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시면요 51페이지에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딜리안이를 비롯한 지적인 화가들 지적이라는 게 그 주지주의 화가들은 서구 미술이 잃어버린 생동감과 신선함을 원시 미술에서 찾았다. 그래서 모딜리안의 그림에서 긴 목을 한 여인들은 아프리카 조각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것도 긴 걷는 여인이라고 맨 아래쪽에 써 있죠. 자코메티 걷는 여인, 그죠? 이것도 이렇게 길게 아프리카 조각을 연상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상 표현주의, 아까 나왔죠, 그죠? 의식이 끝나면 지워버리는 나바와 부족의 모래 그림은 추상 표현주의 작가자들에게 완성작보다 창조 작업 그 자체, 그러니까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요, 서양 미술에 아프리카 미술 또는 남태평양 미술들이 영향을 줬는데 그 영향을 준 바탕에는 뭐가 있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여기 있는 겁니다. 바탕에는 과거로 돌아가자. 고 사상, 과거로 돌아가자. 우리의 원시 상태로 돌아가자. 그 마르크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마르크스도 원시 공산사회로 돌아가자. 그 낭만주의자거든요. 마르크스도 다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현대 문명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낭만주의자인 거죠, 다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따지지 않던 시절로 돌아가자예요. 따지지 않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원시인들 안 따지고, 그죠? 시골 농부들 안 따지고, 어린애들 안 따지고, 그죠? 어린애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한 그 어떤 동경, 낭만, 어린아이, 이런 거에 대한 동경, 낭만들이 다 나타나, 이게 다 낭만주의, 이게 낭만주의 계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거죠. 한편 예술에서는 계속 그게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낭만주의 이후에도 계속 낭만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쭉 있었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사실 이어지죠. 오늘날에도까지도. 현대 문명에 대한 항상 그 반발이나 어두운 면을 고발하면서 항상 낭만적 경향이 드러나죠. 그건 그렇고요. 자, 일단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겠고 잠깐 쉬시고 우리 이제 그다음 이제 앞에 부지런히 이제 중세로 넘어와서 중세 고딕 성당 얘기 나오는 사실 고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번까지 하면 중세가 대충 끝나지 않을까. 부지런히 이제 책을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 천년의 암흑시대, 물론 다크에이지라고 부르죠. 어두운 시대 다크에이지. 그건 이제 근대 계몽주의자들이 이렇게 부른 건데요.
54페이지. 그래서 세 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저자는요. 그래서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그죠? 비잔틴 세 가지로 로마네스크, 고딕. 근데 이 저자가 이게 서양 미술사 해놓고서 왜 이게 역사를 자꾸 틀리는지 모르겠네요. 역사를 자꾸 틀리게 틀어서 가지고 325년 기독교는 저물어 가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었다. 이거 반복해서 나오던데 이거 찾아보지도 않나. 가장 이거 다 외우는 이게 아니고 국교로 공인된 거는 380년이고요. 380년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테살로니카 칙령으로 380년에 국교가 된 거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잖아요. 콘스탄티누스 1세가 313년에 그러니까 개선문 만든 개선문, 그죠? 네, 그 개선문을 만든 게 그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가 십자가를 보고 승리해 가지고 어디 갔냐 이게, 그죠? 나오냐? 이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로 진군할 때 십자가를 보고서 승리를 해서 자기가 이제 대항 황제를 물리치고 유일한 황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줘요. 공인. 이건 그러니까 오픈해서 다 믿어도 된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랑은 다르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탄압할 이유가 없는 게 다른 민족들이 믿는 신을 믿지 말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이제 문제가 됐던 건 황제에 대한 어떤 충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죠? 하지 않을 경우에 그거를 처벌을 하거나 어떤 제약을 했던 것이지. 각 부족마다 믿는 신 자체를 왜냐면 다신교니까, 그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제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325년에는 그게 있었어요. 325년은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어요.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해가지고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325년. 여기서 아리우스파를 배척하고 아타나시우스파를 인정하는, 그게 이제 이른바 삼위일체론, 그죠? 삼위일체, 그죠?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령과 성신과 성부와 뭡니까? 어쨌든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글씨가 안 나오냐, 그죠? 삼위일체론을 이제 이거를 공인하는 거지. 이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론이 맞다라고 한 게 325년이거든요. 그 니케아 공의회.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쓰고 있어요, 자꾸. 근데 분명한 거는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했고, 또 게다가 황제가 십자가를 보고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오픈해서 그걸 이제 믿게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선교를 자유롭게 하게 되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국교로 공인된 거는 380년입니다. 한참 뒤에요. 완전히 국교 자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는 이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는 380년으로 나중이고, 그죠? 이제 일단 그 전에. 자, 그래서 313년부터 기독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요, 그걸 굳이 막진 않았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표현이 안 되는데, 이건 번역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곧 그 유산을 승계한 새로운 민족, 그죠? 켈트입니다. 게르만족이나 켈트, 즉 로마인들이 야만인들이라 칭했던 타 민족들의 신앙이 되었다. 드디어 이제 공인이 되고, 그것이 새로운 민족들한테, 로마 밖에 있는 게르만족, 켈트족들한테 퍼지게 되면서 타 민족들의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벗어나서 널리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동방의 잔재라고도 번역했는데, 동방에가 남아있던, 그죠? 로마 제국인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이 번창하는 동안 서로마 제국은 붕괴되었으며, 이렇게 붕괴된 서로마 제국의 주들이 서로 흩어져 프랑크, 서고트, 브루큰트, 앵글로색슨, 롬바르디아 등 호전적인 야만 왕국으로 아주 잘게 다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어지는 400년경부터 1400년경에 이르는 천년의 시대를 역사가들,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이죠. 나중에, 그죠? 17, 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중세 또는 암흑의 시대다. 다크에이지라고 불렀습니다. 무지몽매했던 다크에이지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그 계몽주의자들이 그렇게 근대 계몽주의자들이 그렇게 규정을 한 이후 수세기 동안 중세는 공허한 삶, 끔찍한 암흑 시대이며 단순히 고대와 근대 사이에 낀 공백 기간일 뿐이라고 여겨졌다. 자, 그 다음이요. 그러나 중세 미술이 거칠고 원시적이라는 역사학자들의 오랜 생각은 18세기 후반 이래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나타난 혁신성과 위대함을 인식하면서 18세기 후반 이래로 바뀌지. 이것도 그 고전의 부활과 더불어서 그 직후에 낭만주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낭만주의. 그 낭만주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낭만주의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는 중세도 포함돼. 의외로 중세. 왜냐하면 중세도 따지지 않던 시절이라서 그래요. 중세 기사도가 뭐 귀 부인한테 뭐 충성을 맹세하고 이거 따지지 않는 거거든요. 따지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성적으로 따지는 거는 따지지 않던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게 이제 낭만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 아니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중세로 돌아가자. 그래서 18세기 이후 19세기에 오히려 중세 그 붐이 일어납니다. 복고죠, 복고. 여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다 뒤에 또 나옵니다. 그때 그 시대 가시면요. 18, 19세기 낭만주의 가시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나타난 혁신성과 위대함을 인식하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중세를 보고 있다. 그래서 중세 문명은 기독교와 그레코 로만, 그죠? 그리스 영향을 받은 로마, 그죠? 그리스와 로마가 결합된,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그레코 로만 전통이 결합해서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야만인이라 했던 켈트족과 게르만족의 새롭고 활기찬 정신과 충돌하면서 서로 조화를 꾀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서구문명은 13세기까지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와 비잔티움, 이슬람 세계에서 끊임없이 자극받았으며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문화로 재생시켜 위대하고 독창적인 문명으로 진화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 말기를 말하는 건데요. 12, 13, 14세기 그때가 이제 중세 전성기죠. 정말 중세 서구 중세가 그렇게 뭡니까 아주 어두웠던 것만이 아니라 13, 14세기에 꽃을 핍니다. 물론 그거를 바탕으로 이후 서구 문명이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다음 또한 이 시기는 이전의 어떤 것보다 훨씬 진보된 기술이 발전되었으며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어 인간의 힘을 더욱 확대시켜 주었던 도구와 기계 장치가 발명되었다. 요게 이제 잘 뭐 예전 시각에서는 잘 부각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도구와 기계 장치 이게 이미 중세 때 중세 말에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13세기 14세기가 되면은 서구는 기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과 관심 발전 그다음에 실제 적용 그래서 14세기 말의 서구 풍경을 보면은요, 서구 풍경에는 기계로 꽉 차 있어요. 그 기계가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풍차와 수차. 풍차와 물레방아. 그러니까 풍차와 물레방아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그 기계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서구 문명이 완전 그래서 기계 문명이 거기서 시작됐다는 그런 과학사적인 해석이 오늘날 주류적인 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 문명이 근데 과학의 발전 이후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증기기관 이런 게 나오게 된 게 이미 그 전부터 서구인들이 기계에 너무나 익숙했는데 그 기계라는 것이 바로 중세 말에, 그죠? 중세 말에. 물론 그것도 흑사병하고도 연관이 돼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죠? 이제 계속 어떤 기계장치, 자연의 힘. 근데 그 중에 풍력하고 수력을 빌려서. 그래서 아마 또 그림이 좀 그려지실 겁니다. 중세 말에. 마을마다 다 수차가 있고, 그죠? 물레방아가 있고, 풍차가 있고. 그게 다 기계거든요, 기계. 그죠? 계속 기계를 만들고 관리하고, 또 향상시키고 계속 그려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밀기계로 나온 게 시계예요, 시계. 그래서 중세에 벌써 이미 시계가 나왔어요. 정밀시계가, 태엽시계가. 그죠? 태엽 인형, 태엽 시계. 이게 사실 대단한 거죠. 그죠? 이미. 그래서 성당마다 다 시계탑을 달고, 그게 이제 중세 말에 막 유행했던 겁니다. 물론 시계가 잘 안 맞았지만은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미 근대 과학의 발전 이전부터 서구는, 그런 도구와 기계장치가 발명되었고, 서구 전역에서 그것이 아주 적용되었다라는 것. 수차와 풍차로 뒤덮였다는 겁니다. 중세 말에 이미.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유럽의 발전의 바탕이 된 게 이거죠. 이런 바탕에서 교회는 노예제도를 비판하고, 이게 서로마 지역, 그러니까 서구 지역의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사실 이게. 전 세계에 이런 데가 없죠. 그죠? 동로마 또는 동구 주권만 해도 아주 농노제도가 계속
그 유지가 됐고 러시아만 해도 뭐 실제로 노예에 다름없는 그죠 그 농노제도들이 유지됐는데 서유럽은 농노제도였지만 그 이후에 점점 그것이 자유로워졌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카톨릭에서는 그 노골적인 노예제도 자체를 그 부정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카톨릭적인 그러니까 공식적인 노예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상. 그죠? 그런데 뭐 다른 나라들은 다 노예가 있었죠. 이슬람도 다 노예, 그죠? 노예가 있었고, 뭐 우리 조선도 다, 그죠? 조선에도 다 노비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서구 카톨릭 지역이, 그 서구 유럽 지역이 노예제도가 없었다는 거, 요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 인간 중심적인 그런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비판하고 노동과 기술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결국 인간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평가한 거죠. 그죠? 그래서 더욱 힘을 얻었다. 자유로운 장인 계급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생산의 대리인이었고, 그죠? 주문 받고 생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길드를 조직해서 중세 도시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했다. 자유시민들이 거주해 번창하던 도시는 상업과 공업 발달의 자극제가 되었으며 새로운 도시들이 건설되고 번성했다. 오늘날 번창하는 대부분의 유럽 도시들은 12세기 무렵, 그러니까 이미 중세 때 건설된 도시가 사실 오늘날의 유럽은 경우에, 그죠? 이어진 거죠. 건설되거나 새로이 복구되었다. 실제로 근대의 모체가 되었던 피렌체는 일찍이 부의 기반을 쌓아 15세기에는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대담하고 창조적인 문화의 시대로 유럽을 인도할 정신과 재력, 그죠? 물질적인 힘을 이미 충분히 갖췄던 것이다. 그래서 그 중세를 오늘날에는 이미 이제 재평가를 이미 했죠. 그래서 중세 말에 아무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중세 말의 그 활력과 그죠? 그 정신을 바탕으로 서구 근대가 가능하게 됐다. 뭐 그것만은 아니지만요. 그게 큰 틀이 됐다. 그리고 그것은 중세 말의 그 문화는 다른 문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문명, 그죠? 뭐 그 이슬람 문명이나 중국 문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갖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인 얘기를 했고요. 오른쪽엔 뭐 연표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 이제 중세 시작. 자,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중세 시작. 그래서 초기 기독교 미술. 중세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 무렵부터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는 약 1000년의 시기를 말한다. 그죠? 1000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기 초기인 565년에 비잔틴 황제, 동로마 황제 유스티아누스가 사망했는데, 이때부터 샤를마뉴가 통치할 때까지 800년을 암흑시대를 겪겠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이것도 다 틀렸어요. 이거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샤를마뉴가 저 800년이 뭐냐면요.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요. 800년이 샤를마뉴가 그 로마 황제로 대관식을 했어요. 샤를마뉴라고 이제 그 카를루스 마그누스라 그러는데, 원래는 그 카를루스 마그누스, 그 프랑크 왕국의 그 2대 왕인데요. 카롤링거 왕조의 2대 왕 샤를마뉴가 800년 크리스마스 날 그 교황이, 그동안 로마가 없었잖아요. 로마가 망하고 없었는데 샤를마뉴가 그 거대한 프랑크 왕국의 통치를 이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로마의 교황이 샤를마뉴를 로마 황제로 임명을 합니다. 로마 황제로 임명을 하는데요. 물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얘기는 뭐 길어지니까 다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요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요. 그러니까 565년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우스가 죽고, 그 다음에 한 800년 정도까지를 암흑시대라 일컫기도 한다. 이 암흑시대는 의미가 달라요. 요거는 이게 지금 역사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죠? 그러니까 서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서로마 멸망이 몇 년이냐면요, 그거죠. 그 앞에 연표를 보시면요, 476년에 연표에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죠? 연표 55페이지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프랑크 왕국이 건국되지만 뭐 이것은 뭐 조그만 지방의 왕국이었죠. 그러면서 서유럽 지역에는 이게 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별로 없어. 기록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암흑시기입니다. 저기 그 서로마 제국 부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800년.
요게 그 교황 레오 3세가 그 샤를마뉴를 서로마 황제로, 그러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마 황제로 그 임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당장 동로마 황제가 오늘날에 우리는 동로마라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니에요. 야, 로마 황제가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또 무슨 로마 황제가 되냐? 근데 그것은 이 로마 교황청이 자신의 어떤 배후 세력을 얻기 위해서 이쪽을 임명한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뭐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이 시기가 기록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그 야만적이고 좀 이따 여기도 나오지만은요 아주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암흑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몽주의자들은 큰 틀에서 중세 1000년을 암흑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죠? 암흑시대로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가적 관점에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서유럽 지역의 기록이 거의 없는 그 한 200년에서 300년 기간, 서로마 멸망부터 샤를마뉴가 그 이른바 카롤린과 르네상스라는 이제 새로운 그 서유럽 특유의 어떤 새로운 문화를 그 이룩하기 전까지 그 사이까지 기록이 없는 상실된 한 300여 년 정도의 시기를 우리가 다크에이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요 그런 얘기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좀 정확하게 지금 좀 쓰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3000년에 걸쳐 이룩된 문화를 야만족들이 파괴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나 암흑시대란 그 중세의 특징 중 일부의 부분에 불과하다. 콘스탄티노플의 휘황찬란한 비잔틴 궁전에서 장대한 고딕 대성당들까지 중세 미술과 건축에는 빛나는 업적이 많이 있다. 특히 중세에는 서구 문화가 세 가지 면에서 크게 변했다. 그래서 문화적 주도권이 지중해 연안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북유럽으로 옮겨갔다. 그 다음, 기독교가 이교도와 야만족을 제압하고 승리를 거두었다. 뭐, 제압까지는 아니고요. 그쪽에 다 이제 기독교권으로 된 거죠. 다 기독교를 믿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현세에서 내세로 옮겨갔으며, 육체를 미 대상에서 타락의 대상으로 여기게 됐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 아니에요? 이게 아주 혼란과 야만의 시대. 말 그대로 중세라는 게 위에 바이킹이 맨날 내려와서 노략질해 가고, 그죠? 우리는 외구죠, 외구 같은, 그죠? 바이킹이 맨날 노략질하고, 중세 그 동네 깡패들, 조직폭력배들이, 그죠? 중세 기사들이 말 타고 뭐 수십 명씩 몰려다니면서 약탈하고, 맨날 그런 식으로 싸우고, 우리 그걸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원탁의 기사 신화에서, 그죠? 원탁의 기사 아도왕이 통일하기 전까지는 맨날 갈라져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냥 기사들이 와서 아무거나 훔쳐가고, 뭐, 그죠? 사람 뭐 그냥 하고, 그런 식의 정말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혼란과 야만의 시대. 그래서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세에서 내세로 옮겨간 거예요. 현세에서. 믿을 거. 현세에서는 오로지 고통과 혼란밖에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다 뺏길지도 모르고, 그죠? 뭐, 잔뜩 농사 지어봤자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리고, 그죠? 오늘은 이쪽 폭력배가 우리를 지키다가, 다음날에 저쪽 폭력배가 와가지고 얘네 이기고 또 지키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계속 중세 민중들의 입장에서 힘들었던 거죠. 중세 초기. 그래서 그게 암흑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 그죠? 현세는 이미 다, 그죠? 더 이상 뭐 구원할 수 없는, 현세는 더 이상 어떻게 구제할 수 없는 그런 거고, 또 육체도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그죠? 그랬다는 겁니다. 혼란의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요게. 그래서 기독교가 내세의 구원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지상의 물체를 사실적으로 제어하는 경향은 전혀 사라지게 되었다. 누드는 완전히 사라졌고, 심지어 옷을 입고 있는 육체도 해부학적인 정확성이 무시되곤 했다. 육체와 정신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 이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중세 미술가들은 영혼의 표현에 집중했는데, 특히 새로운 신자들에게 교회의 교리를 전달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 속에 이 시기 미술은 종교의 신여가 되었다. 뭐 신여라는 말이 수단, 그죠? 그러니까 교리 전달의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뭐 그 외에는 뭐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술이 뭐 그렇겠죠. 신학자들은 신자들이 물질의 아름다움을 통해, 그죠? 미술품이죠. 미술품의 아름다움을 통해 신성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믿었고, 그 결과 매혹적인 모자이크와 회화, 조각품이 만들어졌다. 이것도 번역이 좀 이상해요. 번역을 좀 더 매끄럽게 하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 이때 사람들은 다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글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글을, 이 이민족하고 이 민중들이 다 무지몽매하고 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성서도 귀했지만은, 그죠? 성서도 없고, 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요, 계속 맞아보겠습니다. 57페이지. 그래서 모자이크 회화와 조각품이 만들어졌다. 건축에서 신성에 대한 지향은 더욱 밝고 가벼운 건물 형태로 나타났다. 육중하고 거대한 로마 건축은 서서히 사라지고 이상적인 기독교인 상이 건축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밖에서 보면 소박하지만 내부는 성령을 상징하는 모자이크, 프레스코, 스테인드 글라스로 화려하게 장식되었다는 겁니다. 초기의 그런 몇몇 이른바 바실리카라고 하는 걸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회화의 발달. 초기 기독교의 시대는 편의상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1세기 초기 기독교인 공동체 시대, 그죠? 예수 죽은 다음부터 초기 기독교 원시 기독교 공동체 시대로부터 기독교 박해 시대까지고, 다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한 320, 이게 또 틀렸어요, 그죠? 325년이 아니라 이제 이건 기독교 공인한 313년부터 서로마 지역이 야만족 왕국들의 지배 아래에 있던 500년까지이다. 초기 기독교는 비합법적인 종파였기 때문에 온갖 박해와 수모를 겪었다. 그들은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로마의 지하 묘소인 카타콤에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장되었고, 로마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죽은 사람은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관련된 물론 그것도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처벌된 거죠. 기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카타콤도 실제 보시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정도 규모가 안 돼요. 좁은 묘지인데요, 조그만 동굴처럼 돼 있어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런 위에 있는 것처럼 카타콤에도 이런 벽화들이 좀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카타콤의 벽화 천장에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남긴 벽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된 후에는 미술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길을 맞게 되어 고도의 기능을 갖춘 건축가들이 거대한 성당의 수도원을 여러 곳에 세웠다. 또한 교회 벽면과 천장을 장식하기 위한 회화가 발달했고, 특히 새로운 예술 형식으로 불에 구운 색 유리를 재료로 쓴 초기 벽면 모자이크가 전문가들의 손에서 만들어졌고, 이게 나중에 이제 스테인드 글래스로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초기 기독교 미술을 정말 간략히 이렇게 서술해 놨는데요. 사실 초기 기독교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있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위쪽에 카타콤 미술 보시겠습니다. 카타콤 미술. 죽은 사람을 매장한 지하 묘소인 카타콤의 천장과 벽에 그려진 초기 기독교도들의 그림을 보면 그들의 1차적 관심은 현세보다 구세주와 함께하는 내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루하루 힘들었던 그런 시대,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미술에서 중시했던 인간의 이상미, 육체미, 힘과 아름다움의 조화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그죠? 인간의 이상미, 육체미, 힘과 아름다움의 조화를 르네상스의 그죠? 부활시키는 거고요. 그런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원, 참뜻과 행복 등을 표현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었다. 그러니까 교리를 전달하고, 그죠? 기독교 스토리를 전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의 신형, 종교의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종교의 수단.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카타콤 천정화가 있습니다. 그죠? 산 피에트로와 마르첼리노라는 로마에 있는 지하 공동 묘지 카타콤에 그려진 천정화입니다. 구약 성서 구원받는 요나의 설화를 그린 겁니다. 요나가 떠나왔습니다. 4세기. 정 가운데를 보면 99마리의 양떼를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있는 착한 양치기가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 아래 양쪽으로 보이는 인물들은 두 손을 들고 위를 보고 있는데 이는 구원을 갈구하는 신자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구약성서 요나 설화의 중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는 배에서 집어 던지는 거고, 요나를, 그죠? 바다에 빠뜨리는 거고, 저 오른쪽에는 물고기에서 나오는 거죠. 물고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요나고, 그죠? 가운데에도 요나가 덩굴 가운데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은 게 그게 이제 덩굴 아래 누워 있는 인물이 요나이다. 그래서 이 그림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 불멸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신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한마디로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럴 것이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초기 기독교 미술
이것도 얘기하려면 많이 뭐 길겠지만요. 뭐 그냥 핵심적인 얘기만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시작,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빛과 에너지라고 이렇게 했죠. 반면 기독교는 어떤 명상과 냉철한 어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는 어떤 인간의 힘으로 발전, 확장, 성장해가는 그런 문명이었죠, 그죠? 문명이었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죽음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다 상당히 현세적이고, 그죠? 현세의 어떤 뭐 영광과, 그죠? 그런 거를 묘사하는 거였는데, 근데 여기 4세기 중반부터 그죠? 혼란한 시대로 넘어가면서, 왜냐면 로마도 이미 말기에, 그죠? 말기부터 엄청 혼란했습니다. 계속 로마 황제가 뭐 암살당하고 바뀌고 뭐 제대로 통치가 안 되고 분열되고, 그래서 4세기 중반부터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 초기 기독교 아니에요? 그걸 거쳐서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 그래서 그 바로 어둡고 혼란한 시대상을 반영해서 현실은 더 이상 현실에서 우리가 기댈 게 없다. 그죠? 내세, 사회에 대한 고민이 이제 호소력을 가졌던 거죠. 이런 식으로 호소력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민족까지 다들 대거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칭령부터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죠?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공인했으니까 이제 그죠? 완전히 오픈해서 이거를 포교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글을 모르니까, 또 게다가 뭐 그 당시에는 그죠? 책 같은 것도 없었고, 이 그림, 그죠? 간단한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적인 미술가들, 장인들의 그거를 어떻게 그럼 이 기독교의 스토리와 교리를 형상화해서 전달할 것이냐, 여기 쓴 것처럼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며, 영적인 표현, 그죠? 우리가 어떤 구원받고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고민했겠죠. 근데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 어디서? 당연히 과거 문명의 다양한 요소들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모델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공작새가 부활을 상징하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디 갔지? 여기 공작새가, 이게 카타콤에 있는 벽화입니다. 4세기 그림. 이 공작새가 있어요, 공작새. 이게 부활을 상징한답니다. 전부 전 잘 그래요? 공작새가 부활을 상징해요? 저도 뭐 그렇게 돼 있어서 나온 겁니다. 여기 공작새가 있는데, 웬 공작이냐? 이게 부활이래요, 부활. 공작새가. 화려해서 그런 거. 피닉스 같은 애는 이렇게 뭐, 이렇게 피닉스는. 돌아갔다가 다시 그러니까 불에서 태어난 거니까요, 그죠? 근데 공작새랑 피닉스랑 연관이 있나? 아, 불새랑 공작새. 어쨌든 공작새는 부활을 상징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 포교를 하니까 서로 기독교 형제 자매 그 표식으로 십자가. 근데 물고기는 이거 왜 이건 오병이어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로 오병이어의 기적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고기가 나오나? 아니면 요나 그것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물고기. 오병이어 같은 어쨌든 기독교 표식이 이제 표식이 된 거죠, 이게 십자가가, 그죠? 표식이 요때 요걸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양을 메고 신에게 봉헌하는 양치. 근데 이거는 꼭 예수만이 아니죠. 원래 이랬죠. 옛날에는 다 각자 자기네 종교에서 그 제사를 지낼 때는 양을 메고 가서 그죠? 양을 이렇게 메고 가가지고 양의 목을 베고 피를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가 양을 이렇게 메고 가는 뭐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도 이제 카타콤의 벽화인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딱 봐도 로마 사람이 양을 메고 가는, 이게 이제 예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예수를 그렸고. 그 다음에 성모상은 이집트인 이시스 여신상을 모방했다 그래요. 모방해서 처음에 그렇게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고요. 또 동방박사 경배 이야기는 그 디오니소스 이야기를 그렇게 또 가져와서 그렇게 또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각색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죠? 기독교 교리를 전달하고 할 때 이제 과거 문명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져와서, 그죠? 그것을 모델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죠? 예수, 카타콤에 있는 벽화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 목자로서의 예수죠. 그죠? 이것도 공작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그려놓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겠죠. 이제 그려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고 다 얘기하는 거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요나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죠? 물고기에서 나오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천장 그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죠? 공작새 부활하고 뭐, 그죠? 뭐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사실 좀 조잡해요, 사실 이게 그것처럼. 그래서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죠? 사피엔스에 나왔잖아요. 요나죠, 그죠? 요나가 야훼가 미리 준비한 뭐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바다에 던져진, 그죠? 여기 이 폭풍우는 제가 신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우가 잠들거든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잡아먹고 삼킨 다음에 이제 3일 뒤에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요나를 뱉어내는데, 이게 일종의 뭐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했나 봅니다. 그죠? 죽음과 부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사실 그림이 허접해요, 이게. 그죠? 왜냐하면 회화들은 이 성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표현적 완성도는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성격은 만화로 보는 삼국지는 다르지 않아요. 사실상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student들, 그러니까 애들이 만화 좋아하잖아요. 만화 좋아하는데 글자도 모르고 딱 보면 직관적이잖아요. 그림은 직관적이고 그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 짝짝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그림으로 딱 남으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상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 거창한 것 같지만 거창한 거 아니고요, 사실은. 그죠? 본질은 그냥 이 만화 보는 삼국지와 다르지 않다. 그렇게 뭐 객관적으로 보시면 그렇겠습니다. 근데 물론 오늘날에는 그 기독교 문명이 중요 문명이 됐으니까, 중요한 게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거지, 사실. 그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도 됐고요. 자, 그 정도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비잔틴, 요 좀만 더 하시고 오늘 좀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서로마 지역에서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혼란한 와중에 기독교는 퍼져 나갔고, 하지만 문화적으로 아주 고급진 문화는 이 비잔틴 동로마 지역, 그죠? 동로마 지역에서 발전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미술의 황금기, 비잔틴 미술. 비잔틴 미술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비잔티움, 그죠? 지금 콘스탄티노플, 지금 그 이스탄불이죠, 그죠? 이스탄불로 옮긴 기원 후 330년경부터 이 도시가 튀르크족, 그죠? 그 오스만 튀르크에게 멸망한 1453년까지 지속됐던 지중해 동부 지방의 예술이다, 그죠? 그 그리스와 그쪽, 그죠? 소아시아죠. 그래서 로마가 야만족에게 멸망해 잿더미에 파묻혀 있는 동안, 이게 이제 서로마 쪽은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 있는 동안, 비잔티움은 화려한 색채와 장식이 특징인 동방 그리스 취향의 초기 기독교 미술을 발전시켰으며 문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뭐 사실상 맞는 말입니다. 서유럽은 그때 완전 암흑 시대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폭력배들이 몰려다니고 막 외구 출몰하고 하던, 그죠? 그래서 사실 비잔틴 미술과 건축의 복잡한 형식으로부터 오늘날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의미의 비잔틴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 그래서 요금 비잔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거 소문자로 비잔틴 쓰면은 요게 뭐 복잡 미묘하다 뭐 이런 형용사래요. 뭐 잘 쓰는 단어는 아니죠, 우리는. 그죠?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모자이크 양식.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모자이크 작품 중 몇 개가 5, 6세기 사이에 터키의 비잔티움과 이탈리아의 라벤나에서 제작되었다. 모자이크는 국교로 공인된 기독교의 강령을 널리 유포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그 주제는 대부분 종교와 관련이 있었고, 예수는 전지전능의 지배자나 설교자로 표현되었다. 당시의 모자이크는 반짝이는 황금 배경과 후광에 둘러싸인 성자들을 화려하고 장대하게 모습한 점이 특징이다. 자, 그래서요, 모자이크 아래쪽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로마 시대의 모자이크예요. 이수스의 전쟁. 기원전 89년, 그죠? 로마 시대의 모자이크입니다. 요게 가장 유명한, 요게 이수스의 전쟁, 즉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다리우스 3세가 지금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자, 반면 오른쪽에 있는 59페이지에 있는 건 요게 이제 그 비잔틴에서 가장 유명한 그저 모자이크 작품이죠. 요 두 개가, 그죠? 유스타누스 황제와 그 테오도라 황후를 그린 요거. 자, 그래서 오른쪽 위에 그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로마 모자이크와 비잔틴 모자이크. 모자이크는 채색된 돌이나 유리를 재료로 사용했는데 수묘법에서 로마의 전통을 따르긴 했지만 비잔틴의 모자이크는 로마의 모자이크와 다르다. 그래서 로마 모자이크는 그 대리석 조각, 그죠? 불투명한 대리석 조각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비잔틴 모자이크는 반짝이는 유리 조각을 사용했습니다. 왼쪽. 그래서 로마 모자이크는 표면이 매끄럽고 평평합니다. 그래서 비잔틴 모자이크는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빛을 받으면 반짝거린다. 유리가 울퉁불퉁하게. 이 당시 유리 제조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유리 제조 기술이
제대로 완성된 거는 14, 5세기나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베네치아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 모자이크는 자연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색이 제한적이다. 그러면 비잔틴 모자이크는 인조 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색이 다양하다. 그다음에 로마 모자이크는 보통 개인 주택의 마루, 그죠? 마루에 깔리는 거였습니다. 반면 비잔틴 모자이크는 교회의 돔이나 제단 뒤와 같이 벽이나 천장을 장식한다. 로마 모자이크는 주제가 목욕 장면이나 운동 경기, 또 지난번에 개조심 그런 거, 그죠? 사적이다. 반면 비잔틴 모자이크는 종교 주제가 많고, 로마 모자이크는 사실적인 세부 모사를 위해 자잘한 조각을 사용한다. 반면 비잔틴 모자이크는 양식화된 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해 모자이크가 큼직하다. 그러니까 양식화된 디자인이라는 게, 양식화됐다는 게 그냥 전형적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지. 그 사람 얼굴 다 똑같죠? 비슷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틀이 있으니까 큰 그림으로, 큰 조각으로 그냥 딱딱 몇 개 꽂으면은 뭐 항상 동일한, 아주 티피컬한 전형적인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 모자이크는 배경의 구체적인 풍경을 묘사하지만 비잔틴 모자이크뿐만 아니라 이후 그 기독교의 그림의 대부분은 배경을 그리지 않아요. 배경을 그냥 하늘색, 금색 이런 식으로 그냥 그죠? 칠해버립니다.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 모자이크와 비잔틴 모자이크. 먼저 로마 모자이크, 우리 왼쪽에 있는 요거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정말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보시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로마 모자이크 이거 복원하던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좀 하나 보이죠? 조금만 그죠? 이렇게 다 쪼개져 있는 게, 그죠? 대리석 조각으로 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든 겁니다. 그죠? 여기 다 대리석 조각으로 돼 있어요. 여기 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조그맣게,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남아있는, 그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뭐 초상화격이 되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인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원정을 갔던 그 그림을 폼페이 자기 집에다가 모자이크로 깔아놨어. 근데 타일 조각이 150만 개. 어마어마해요. 이게 장난이에요. 150만 개. 이거 5m, 그죠? 엄청, 여기에 정말 세세하게 박은 거예요, 이거. 세세하게. 차, 이렇게. 물론 이제 거의 뿌리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뿌리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거를 개인 집에, 그래서 폼페이의 목신의 집이라고 하는 개인 집 거실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래서 모자이크죠. 그죠? 저희, 거기, 그죠?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그죠? 그래서요, 뭐 그림 설명은 뭐 더 상세히 안 하겠죠. 어쨌든 이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고요. 이게 이제 다리우스, 그죠? 다리우스 3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인데 알렉산드로스가 이기죠.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데서 이겨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했는데, 요게 지금 이 표정이 당황한 표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요, 야, 알렉산드로스가 이겼는데 알렉산드로스가 좀 왼쪽으로 치우쳐서 좀 작게 나와 있고, 오히려 진 사람, 그죠? 다리우스 황제가 더 좀 크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표정인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딱 밀리는 그 순간이에요. 알렉산드로스가 항상 선두에 서가지고 돌진했다 그럽니다. 알렉산드로스는요. 그래서 선두에 서서 돌진하고, 거기에 이 가운데 이게 좀 모자이크가 좀 떨어져 나갔지만은요, 이렇게 이렇게 말이 가운데 아래쪽에 검은 말이 좀 쓰러져 있고, 그 위에 사람이 이렇게 좀 끼우러져 있죠. 그죠? 이게 이 다리우스 왕의 동생이래요. 동생이 지금 창에 밀려가지고, 여기 쓴 겁니다, 여기, 그죠? 여기 제가 썼죠. 동생이 창에 밀리자 당황한 다리우스, 이거, 야! 이러는 표정이, 이게. 표정이, 그죠? 예, 손이 가가지고, 이 동생하고 진군하는데, 알렉산드로스가 딱 옆을 딱 치고 오니까, 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 쓰러지는 겁니다, 요게. 예, 여기 쓰러지는, 창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그죠? 창이 이렇게 직선으로 꽂혀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밀려서, 말이 지금 쓰러졌고, 말은 쓰러졌고, 그죠? 통과한 거죠, 사람을. 이게 창이, 그거는 뭐 통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이 그림이 지금 이게 모자이크가 뜯겨 나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창에 밀려가지고 동생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창이 줄 이어져 있네요. 통과한 거 같죠. 이렇게 찌르는 거. 그런 것 같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말이 쓰러져 있고, 알렉산더가 돌격하였고, 다리우스 왕이 당황해가지고 있고, 지금 다리우스 왕 오른쪽에는 말들은 이미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죠?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쪽 방향을 틀었어요. 오른쪽으로 이미 도망가. 그래서 이게 딱 뭔가 오히려 역동적인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알렉산드로스가 왜 이쪽에 조그맣게 나와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죠? 이쪽에서 이제 밀고 와가지고 드디어 딱 전세가 역전되는, 그죠? 그 순간을 딱 포착해서 그린 그런 모자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황했잖아요. 이 다리우스 왕도 당황했고, 이 밑에 사람도 당황해가지고 지금, 그죠? 밀려나는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가장 유명한 모자이크고, 그래서 항상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 그림으로 나오죠. 이거 가장 얼굴이 남아있는 초상화가 없으니까요. 이거로 항상 알렉산드로스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오른쪽 모자이크는 이제 다르죠, 그죠? 오른쪽 모자이크는 유리로 만든 유스타니우스 황제와 막시미아누스 주교의 입장. 그래서 오늘 뭐 요까지만 보시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 요거는 저기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게 아니라요, 비잔티움에 있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의 라벤나의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자, 위쪽에 있는 거는 유스타니우스 황제와 막시미아누스 주교의 입장. 그래서 거기 모자이크 보시면 위에 써 있죠. 막시미아누스라고 써 있죠. 그 대머리인 사람 분. 대머리 좀 표현해서 대머리까지 이 사람 대머리였나 봐요. 주교가. 이게 주교였고, 근데 동로마에서는 황제가 그 모든 권리를 그죠? 그 황제가 종교적인 우두머리 아니었어요? 그죠? 종교적으로도? 그래서, 그 황제 뒤에 이렇게 동그란 후광이 있는 겁니다. 후광. 그죠? 황제가.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요. 그 비잔틴 모자이크 예술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산비탈레 성당의 재단 양쪽 벽면에 있는 한 쌍의 모자이크로 황제 유스타니우스와 황후 테오도로가 예배에 참석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비잔틴 교회의 우두머리 사제인 유스타니우스 황제는, 그 황제가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금관을 쓰고 금빛 그릇에 하느님께 바치는 빵을 들고 있다. 산비탈레 성당의 주교 막시미아누스는 금으로 장치된 십자가를 들고 있다. 그죠? 그 주교가, 오른쪽엔 주교가 있고요. 황제의 머리 뒤에 둥근 후광은 그가 교회의 성잼을 상징하고, 어깨의 큰 견장은 세속의 권위를 말한다. 그 다음이 재밌어요. 부하의 발을 밟고 있는 오른발은 권력을 암시한다. 그럼 밟고 있어요, 발을. 그죠? 황제가, 그죠? 오른쪽 발 밟고 있어요. 자, 그다음 마주 보이는 벽에는 황후 테오도라와 시녀들이 황제를 따라 교회에 입장하기 위해 커튼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그림 황후 테오도라, 그죠? 그래서 그녀는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담은 커다란 황금빛 그릇을 들고 있으며, 역시 머리에는 성자의 표시인 후광이 있다. 세속적인 권위와 영적 권위, 신성한 왕권을 융합해 상징함으로써 황제와 황후는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유스타니우스와 12명의 시종들은 12사도를 연상케 한다. 뭐 그런데요, 어쨌든 뭡니까? 발을 밟는 게 되게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성모상은 보면은 대부분 다 뱀을 밟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 상을 보면은 뱀이요? 밟고 있어요. 에덴 농사 밟고 있어요. 보면은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그림이든 조각상이든 보면은 뱀을 밟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근데 그 유스타니우스 황제와 이 테오도라, 황후 테오도라가 이제 같은 크기로 마주보는 모자이크로 크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테오도라가 대단한 사람이죠. 테오도라. 예, 테오도라. 이 아시는 분은 이 정도는 이제 아주 유명한. 테오도라가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그거 우리가 노트르담의 꼽추에 보면은 집시 여인이 아름다운 집시 여인이 나오고, 집시 여인을 뭐 노트르담의 꼽추가 사랑해서 어쩌고 하는데, 이 테오도라가 그 집시 여인이에요. 집시 여인. 이 테오도라 황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거죠. 그러니까 이 유스타니우스 황제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망한 다음에 로마 영토를 다 뺏겼다가 유스타니우스 황제 때 동로마 제국이었지만 이거를 거의 다 회복해요. 옛 서로마 지역까지, 그죠? 북아프리카, 이탈리아를 다 되찾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스타니우스 황제가.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그 하기야 소피아 그 성당을 다시 또 재건립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이를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게 이 황후 때문이라는 건데, 이 황후가 원래 출신이 뭐냐면은 이게 서커스 국단의 무이였어요. 중세금. 이게 완전 집시죠, 그죠? 집시. 그래서 이 황후의 아버지는
그 곰 조련사, 곰 사육사였대요. 곰. 왜냐면 곰이 이제 제주피니까 서커스 극단에서 그죠? 황후의 아버지는 곰 사육사였고 한마디로 천민이죠. 천민 출신이었고 천민이고 그래서 말이 극단의 무희지 그죠? 근데 엄청 예뻤다고 하는 거죠, 이쪽에. 엄청 예뻐서, 더 어릴 때는 어디 총독이 첩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또 그냥 다시 나와서, 그죠? 나와서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와서. 근데 콘스탄티노플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공연한다는 거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방 돌아다니는 지방 서커스 단단이 아니라 엄청난 미모와 거기까지 이게 흥행이 되고 하려면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엄청, 그러니까 실제로 춤은 잘 못 췄다고 하는데 그냥 미모로, 미모 하나로, 미모 하나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세에서 항상 그런 광장에서 공연을 하고, 그죠? 하는, 그죠? 그래서 그런 천민, 사실상 천민이죠, 그죠? 그 당시 광대 집단이니까요. 광대 집시 천민이었는데, 이 40살에, 이게 그 전에 빨리 결혼시켰어야지. 이게 왜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젊고 이쁜 여자 보고 혹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러니까 이 황태자였는데 40살의 황태자 유스타니우스가 이제 평민 시차를 나간 거야. 평민 복장하고 시차를 나갔다가 그걸 본 거지. 해가지고. 거기서 뿅 가가지고. 거의 옷 벗고 춤추는, 사실상 거의, 그죠? 몸도 파는 그런 거였잖아요. 옛날 천민들은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뻑 가가지고 그걸 보고서 뻑가지고 말 그대로 황궁에서 보지 못하던 정말 야하고 그런 뭐가 아니었겠어요 또. 그러니까 뿅 가가지고 첫눈에 반해서 나 얘랑 결혼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결혼시켰어야지 왜 40살까지 이러면서 이거. 그래서 가슴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무릅쓰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근데 이 황후가 한마디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25살에 만났대요. 25살에 40살의 황태자를 만나서 25살의 황후, 젊은 황후죠. 근데 아주 현실 감각이 뛰어났던 거죠. 그리고 아주 과감한 결단력이 있었던 거고요. 그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니까 눈치가 빨랐던 거지,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사실상 유스타티누스 황제를 공동 통치자로 여겨집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거를 정복하고, 그죠? 반란이 항상, 반란을 즉각 진압하고 하는 거를 다 아주, 그죠? 잔혹하게 다 처리하고, 그 뒤 또 어떻게 하는 것 자체를 다 이 황후가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또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 황후는 배경이 없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이 황태자가 어떤 큰 유력 집단하고 결혼했으면은 또 그 유력 집단이 또 이게 영향력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황후는 그게 없으니까 자기가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만 판단한 거지. 해가지고 유스타니우스 이 전성기를 이끌었다. 그래서 사실상 테오도로가 통치했다라고까지 평가하는 역사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결국 아이는 낳지 못하고 암으로 죽었다 그래요. 오늘날 추정에 의하면 유방암이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암으로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고요. 일찍 죽고. 근데 이것도 물론 아마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불우하게 영양 불가해서 등에서 일찍 죽었겠지. 옛날에 보통 그렇죠. 그래서 죽고 난 다음부터 근데 문제는 죽고 난 다음부터 유스타니우스가 더 오래 살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이게 망해. 그러니까 유스타니우스가 뭘 못해. 물론 나이가 많고 이랬었는데 사실 이 젊은 황후 실제적인 그죠 이런 브레인이었던 황후가 없었기 때문에 힘을 잃고 그래서 유스타니우스가 죽었을 때는 재정 자체가 아예 마이너스였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그때부터 동남아가 확 기울죠. 그 전에는 이제 이 황후가 젊은 황후가 다 관리할 때는 아주 전성기를 맞았는데 그래서 그런 역사가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의 공동 통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얘가 다 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크게 나온 거예요, 이게 황후가. 하필 테오도라 황후가. 그래서 참 신데렐라라면 이런 신데렐라가 없는 거죠, 정말. 그죠? 신데렐라 중에 신데렐라. 그러면서 나름 황후가 또 유명한 법도 많이 만들었답니다. 뭐냐면은 뭡니까, 유스타니우스 황제가 유스타니우스 법전으로 유명하잖아요, 원래. 유스타니우스 법전이라고 하는데, 로마법 대전, 이거로 유명하잖아요.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그죠? 근데, 또 이 황후는 강간범을 사형시키는 거로.
그 당시엔 그 대단한 거죠, 그죠? 남성 위주 사회니까 강간했다고 뭐 사형되지는 않죠. 근데 자기가 이제 워낙 그 젊을 때 그런 일을 많이 겪은 그런 게 있었는지 또 그런 것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강간범 사형까지도 그런 법까지도 만들고 등등 해서 나름 총명하고 그랬던 여성이었는데요. 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나중에 기독교에 대한 그 아주 충실한 그 헌신을 했기 때문에 다 나중에 성인으로 동로마 교회에서는 성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그 황후도 성인으로 그 추존됩니다. 나중에는요. 자, 그래서 그런 그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그 신데렐라 같은 사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시켰어야지. 40살까지 저거 맨날 뭐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황태자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